그 사람들의 목적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 망가지든 말든 정권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이야기하는 건 이익 구조가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집값이 올라야 자산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오르는 정책이냐 내리는 정책이냐 이거에 목숨을 걸지만 그 사람들은 집이 오르든 내리든 표만 얻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익 구조가 더 다른 거지.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이제 쏟아내는 건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스펙트럼이 길잖아. 이렇게 극좌에 있는 애들도 있는 거고 약간 중도 쪽에 많이 있는 애들도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에는 보수라 생각했거든요. 누가 보세요?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오기 전까지는 그냥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막 그놈이 그놈이었잖아 솔직히. 이재명 이후부터는 이제 막 이렇게 되게 안 좋아졌지. 뭐 개딸부터 해가지고. 근데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심지어 부동산 정책은 급진적인 정책들이 많았잖아요. 임대차 입법이라든가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강화라든가 그거는 이제 이재명 정권 때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한 거잖아요. 종부세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도 노무현 정권인 거고 양도세 중과라든가 그때부터 했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게 완화가 됐던 건데 다시 부활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예. 그쵸. 근데 그게 뭐 동급이라고 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어차피 그들이 목적하는 거는 정권을 잡는 거지. 정권을 잡는 건데 자기 색깔의 이야기를 해서 정권을 네. 잡는 건데 다 보면 재산도 다 비슷비슷하고. 근데 내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은 앞에서는 네. 국민을 위하네, 뭐 세입자들을 위하네 이런 이야기 하지만 뒤에서는 다 이게 그 현실하고 자기가 실제로 하는 행동하고 말하고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보수주의자들이라는 거고 이 빨간색은 그냥 솔직한 거고 가진 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그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그 사람들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그런 정책을 냈잖아요. 실제로. 정책을 내는 게 이제 자기들한테 그 자기들 표에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대출 받아서 집도 사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 행동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재산 축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표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이렇게 양타 나누는. 근데 거고. 오히려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오히려 정권이 바뀐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등을 돌린 유권자들이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도 분명히 있다는 그때 거예요. 이재명이 안 나왔으면 윤석열이 안 됐겠죠. 어쨌든 정책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똑같다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정책들을 풀려고 노력했고 그게 뭐 입법 독재 때문에 안 되긴 했지만 풀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이 규제를 완화한 건 맞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본인이 얻기 위한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 때문에 그 성남시장 때 성남시를 개발하던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 한다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이 되면 뭐 오히려 또 이렇게 부동산에 우호적일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잖아. 나는 믿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야. 그 기존에 그 민주당이라고 생각했으면 민주당이 하던 거에서 조금 더 세지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예상이 돼요? 아니 일단은 뭐 그렇겠죠. 뭐 지금 그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얘기는 공약사항으로 아마 밀고 가겠죠. 한다 안 한다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일단은 공약사항으로 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세종시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이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세종시 이야기만 해도 그래. 네. 충청권을 위해서 세종시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충청도에 300만 정도의 300만 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도권을 버려? 아니 근데 수도권이 2,500만 명인데?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 세종시 그게 노무현 정권 때 이미 공약사항이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아예 그 서울을 그러니까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위헌 판결이 나서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이미 그게 다 진행이 됐던 거를 다시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세종시도 지금 많이 그 관계부처가 옮겨가 있는 이유가 그쪽 개발이 된 이유가 예전부터 수도 이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거절이 났던 거예요. 위헌 났죠. 네, 위헌이 났기 때문에 관습법적인 수도. 네, 맞아요. 못한 거지. 그때는 나도 다 봤어 일 안 하고. 되게 유명한 판결이죠.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어쨌든 바뀌고. 그래서 헌법재판관도 어쨌든 뭐 어떻게 결정할지 뭐 합헌이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수도 이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지금 46% 48% 지지율인데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재명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너무 좋을 것 되고 같아요. 나서 얘기해도 되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 점점 그게 가능성이 좀 커지니까
아니 커지니까 뭐 그게 문제라는 헌법재판소도 거죠. 다 네. 좌편향이고 네. 그 정치도 국민들도 다 좌쪽으로 네. 갔고 뭐 집도 다 날아갈 것 같고 네. 다 뭐 이렇게 더 이야기할 게 없잖아. 뭔 이야기를 해. 그 뭐 다 부정해버리면 시스템을 다 부정해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 네. 다 알겠어. 다 의혹이고 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있잖아. 네네. 자기는 5대 3일 줄 알았는데 8대 빵인 걸 보고 자기가 너무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 다수의 생각하고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렇게 동떨어져 산다고 해서 그게 틀린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너무 공감이 안 되고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도 시계 뭐 4대4 또는 5대3일 줄 알았는데 8대 빵은 생각도 못 했거든. 생각도 못 듣고 있는데 판결문을 듣고 있는데 전혀 내 생각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지. 근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이제 판결문을 쓴 건데 네. 거기에 분명히 그 우평양인 판사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설득을 당한 건지 아니면 협박을 당한 건지 그런 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도 다 100% 동의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사인했다는 거잖아. 거기서 나는 이런 생각이 야 내가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들었나? 뭐 기분은 되게 나쁜데 좌쪽은 절대 아니야. 알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의 네. 생각을 내가 알아야 그 사람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긴 모르겠고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닌데. 하랑권 작가를 너무 안 들었어. 우리.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망고스님 부동산 전문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임대차 입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차 입법은 그게 맞는 정책이에요? 솔직하게. 아 이제 이러면 또 정의는 무엇인가 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아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10년 임대 그거를 10년으로 늘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전문 그게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세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럼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 네. 그런 의견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봤을 때는 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니고 부작용만 커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닌가요? 10년은 편하겠죠. 편하게. 평생은 힘들 거고. 근데 지금 10년 그렇게 발의를 했다가 철회긴 했잖아요. 그게.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는요. 양도세 중과 82.5% 떼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양도세 중과?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안들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제 말은. 근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될 거 아니야. 이재명이 되면. 통과되죠. 민주당에서 거부권을 되면. 못 하니까. 하이패스죠. 하이패스. 나는 그게 너무 걱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이 저도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재명도 되지도 네. 않았는데 네. 여기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이런 거는. 부당하거나 잘못된 거는 알려서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는 게 맞죠, 사실은.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올린다거나 이게 다 세입자들한테 부과가 될 거고 재산세 올라가면 세입자한테 부과되는 거고 뭐 취득세 중과라든가 그러면 지방하고 서울하고 강남 격차만 커질 거고 다 부작용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양도세 중과하게 되면은 사람들 안 팔고 또 증여로 하거나 이게 또 그러니까 다 부작용이 있잖아. 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네. 아시잖아요. 그거 다 아무리 논리가 좋아도 네. 너는 적폐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바로 그러니까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지 그런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긴 하니까. 네,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팔대빵 나면서 백 앞에 너무 큰 돌 앞에서 좌절하는 느낌이 든다는 이걸지. 내 말은. 저도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너무 큰 벽 앞에서 나의 무력함에 너무 현타가 너무 온다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인 건데 그 자꾸 이제 그래서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거지. 그렇죠. 아니, 내 그래도 이야기는.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그런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시장이 안 망가진다는 가정하에 뭔가 이래야 되겠어요, 저래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건설적이지 않겠냐. 네. 시장이 망가졌는데 뭘 더 그렇죠. 예측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만약에 전체적으로 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보다 조금 더 세게 된다는 가정하에 네. 예상을 한다 그러면 사실 답은 뻔하죠. 답은 뻔하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데? 답은 뻔하잖아. 답은 어떻게? 뻔하지 뭐 어떻게? 이렇게 답은 뻔하지 뭐 그렇잖아요. 못 팔게 하니까 네. 안 팔고 안 파니까 매물이 줄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유세 올리면은 계속 버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렇죠. 어쩌다 하나씩 금매 나오는 거는 거래가 될 거고 새로운 사람이 받아주겠지. 그리고 뭐 이제 학습이 있잖아요. 특히 그 동네 사람들은 정권은 짧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5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잖아. 그래도 자본주의니까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성동구 이야기가 동대문구 이야기가 동대문 이야기가 노원 이야기가 노원 이야기가 이제 수지 뭐 이야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구 풍선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풍선효과. 아니 네. 대구 네. 부산 뭐 풍선효과라고도 하지만 뭐 네. 인플레가 올 거 아닙니까? 네. 집이 이제 어차피 이게 공급이 2, 3년 지나면 전국적으로 부족하니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할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근데 이제 그 1주택자들을 막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 비과세를 없앤다는 거는 그거는 정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나는 그런 생각한다는 거지. 나는 생각하고 간단한 산수예요. 무주택자는 43%고 1주택자는 42%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가 다주택자인데 그러면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57%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제 뭐 1주택도 비과세를 없애버리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는 지난 정권에서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는 거지. 나중에 연끌하는 사람들을 이제 악마화했다가 정권이 무너진 것처럼.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애들이 그걸 하겠냐. 그 와중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 수많은 민주당 쪽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냥 해본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지금 그 너무 놀라 있잖아. 지금 놀라 있고 거대한 벽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이게 현타가 와 있는 상태라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무것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무것도 한 건 없어. 네. 우리가 괜히 놀라가지고 자꾸 오버한다. 약간 살짝 굳는 바람에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라.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더 아직 또 본격적인 게 오면 더 크게 놀랄 텐데 뭘 벌써. 시장 경제가 살아있다면 그게 안 된다, 쉽지 않다는 거죠. 내 이야기는. 그러면 방법밖에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재원 조금밖에 없는데,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외곽에다가 12평짜리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 목표는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서울 말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땅 넓은데 이런 데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닭장처럼 지어가지고 또 공급을 하겠지. 채워야 되니까. 그런 신용을 하다가 정권이 끝나겠지. 땅 확보하고 짓는데 5년 이상 걸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권이 되면 그거 다 폐기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매 5년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겪어본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고 나면 또 지난 정권보다 더 이제 반발이 심하겠죠. 왜냐? 뻔하잖아요. 문재인 때보다 더 세게 했으니까 더 세게 반발이 많겠죠. 그죠?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 있잖아요.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그 따라다니겠지. 뭐 정가 몇 번 이런 거 따라다니고. 해피한 시나리오인데 뭐 아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마저 또 일리가 또 있으시고 하니까 또 예전부터 이제 계속 그래왔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또 예전과는 저는 조금은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네. 망가지지 않는 시즌2가 될 거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시즌2.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 그럼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뭘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예측 불가능한 거죠. 나라를 망치겠다는데 뭐 예측 불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건 넘어가야겠죠. 예,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아직 걔들은. 아직 뭐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잖아. 벌써 그리고 나는 답답한 게 한 가지 이제 우리도 희망이 있어서 할 거 아니야? 그거 아직 안 됐잖아.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땡땡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될 수도 있잖아. 정치는 변수가 많다니까. 떼고 나서 생각해야 된다니까. 왜 땡땡이라고 하세요? 불편하네 갑자기? 아니 땡땡 왜? 많이 불편해? 아니 그런 거잖아요. 뭐 됐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나라가 침몰하겠냐? 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며. 우리가 빛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선거제도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중국인들 그 왜 투표권 있는 것도 그것도 빨리 없애야 되긴 해요 사실은 투표권. 예. 그게 지방선거 투표권 있는 거잖아요 중국인들도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안 받아준다. 어쨌든 예. 안 받아줘. 그러니까 사실은 그 투표권 있으면은 영영 바뀌기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빨리 리액션 안 해준다.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예.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장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선거가 아직 한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선거 전까지 당선되고 나서도 한참 걸리겠지. 나는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시스템에 지금 상황에서 제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대출 규제라 생각하거든요. 그 대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2달 뒤면 끝나니까 그것이 다 이제 끝나니까 적극적으로 못할 거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4월이나 5월에 대출 규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장이 좀 주춤하다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심리가 좀 많이 움직이겠지만 어차피 7월 달 되면은 스트레스 DSR 할 거니까 계속 오르는 걸 본 사람들은 6월 달 전까지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다. 강남 상구에서 시작했던 바람이 이제 그 옆으로 계속 퍼질 거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실제로.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정책이 나오고 스며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리고 다 규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규제가 나올 거지. 나오는데 규제는 문재인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러겠지만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많이 올라야 규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죠. 오르는데 네. 규제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야 규제가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규제가 나오는 거거든. 지금 강남 말고 네. 그리고 한강 주변 말고 오른 데가 있냐? 없다. 근데 뭐 다 서울 전체를 규제한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강남 4구 빼고 나머지 지역은 초청 지역이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거기가 또 계속 많이 오르면 뭐 세금에 대해서 손대려고 입법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있겠지만 지금 솔직히 말해 전세가 뭐 지금 뭐 불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그 집값이 뭐 너무 터져가고 노도강이 막 난리 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규제를 할 수는 없을 거고 당분간은 좀 눈치 보면서 스스스스 가지 않을까 올해까지는 그러면서 집값은 스스스스 오르지 않을까 강보합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합니다. 시장이 안 망가진다는 가정하에 스트롱바이는 아니고 슈퍼사이클은 자 10년짜리 슈퍼사이클이라고 보면 네. 보통 처음에 3년 동안은 가격이 강보합을 유지하지 폭등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1.4% 아파트만 서울의 1.4% 아파트만 오르고 있지 서울의 1.4%도 아니지 그요 마치는 이런 데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 진짜 1%도 안 되는 아파트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까지 스며들 때까지는 스며들지도 않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 보기에는 올해까지는 그 급등을 느끼지도 못할 거다. 강남 빼고는 그냥 서서히 조금씩 오르는 느낌이다. 하지만 스트롱바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이클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몇 년을 갈 거니까 지금 스트롱바이는 맞다. 하지만 네가 산다고 해서 사고 나서 갑자기 1억씩 막 2억씩 이러지 오르진 않을 거다. 망고쌤이 오른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르는 거야? 에이씨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때 사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고 급등은 없지만 스트롱바이는 맞다. 서울은 그렇다. 미국 중국발 관세 전쟁을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이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해외 주식도 오르고, 우리나라 주식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도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어서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뭐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좀 가격이 좀 많이 좀 어느 정도는 내려갈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약들을 많이 내걸 거예요. 근데 공약이 이제 뭐 행정수도 이전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충청권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그런 이제 정치 테마주처럼 이제 그런 지역들도 약간 이제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지역들은 근데 그런 데를 이제 함부로 사면은 안 된다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부동산이 떨어지면 그것도 실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우리가 항상 그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은 분명히 희한한 정책이 나올 거다. 전 그렇게 봐요. 그게 뭐 임대차 뭐 이거를 10년으로 할지 아니면 뭐 6년으로 할지 6년 할지 뭐 그런 거는 뭐 어쨌든 뭔가 대책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오히려 규제가 나오면 항상 가격은 어떻게 되냐? 올랐잖아요. 올랐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시기가 오면은 매도 계획을 잡아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파셔라. 왜? 양도세 중과가 현실화되면 팔 수도 없다. 그 전에 팔아라. 근데 그 시기는 언제 오냐면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기사가 도배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규제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항상 기사가 먼저 나오고 규제가 나오니까. 그럼 기사가 나왔을 때 그냥 과감히 팔아라. 다주택자들은 과감히 팔고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은 어차피 그 규제가 나오면 또 주춤할 거니까 그때까지 아예 기다리든지 아니면 지금 만약에 주가 떨어진 거를 지금 당장 사든지 이런 타이밍을 노리셔라. 그렇게 이제 잡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또 유지가 되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서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타이밍은 계속 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내가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명확하게 좀 약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세종에 계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런 분들은 매도 타이밍이 한번 올 거다. 반드시 한번 올 거다. 이런 분들이고 그리고 의외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지방 혁신 도시들도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다 죽진 않고 오히려 그 지방 혁신 도시들이 많이 올랐던 때가 오히려 그런 지역
때다. 그렇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혁신도시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흐름은 한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말로는 뭐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어쨌든 지방 분권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이 되게 좀 활성화됐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노무현 정권 때도 지방 분권 시대 때문에 오히려 지방 부산을 필두로 한 지방 부동산 시장도 많이 살아난 게 사실이고 세종시도 그때부터 개발이 된 거고 많이 살아났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도 혁신 도시들도 많이 커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라고 하면은 지방 분권 시대는 또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가 있는 거고 기업들도 많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 흐름은 좀 약간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망고쌤 지방 사요? 지방이 오를 때가 있겠죠. 지방이 중소도시는 사이클을 분석을 해보면 중소도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르는 게 내가 샀으면 2년은 돼야 팔잖아요. 네. 근데 2년 되기 전에 사이클이 꺼질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도 그래. 그 상승 사이클이 2년 이상 되는 데가 별로 없어. 지방 중소도시는. 자, 그러면 그래서 잘 들어가는 건 좋은데 잘 나올 수 있다면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고수의 영역이지 지방은 처음 부동산 하고 돈 얼마 없는 사람들이 건들만한 곳이 아니다 생각하는 주의고 특히나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는 그 1주택 우대 정책은 계속 될 거니까 맞아요. 지방에다가 집을 한두 개 사놨다가 오히려 이게 시장 묶일 수가 사이클 있어요. 잘못 타가지고 팔리지도 않는데 이거 족쇄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방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지방이 또 공급이 또 많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짧은 거거든. 그런데 잘 해봐야 된다. 실수요자들이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서울로 모일 거니까 투자와 거주를 지방에 계시면 분리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광역시가 문제인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사이클이 좀 길기 때문에 잘 들어갔다 나오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지방 투자할 때 지난 사이클보다 이번 사이클이 더 위로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5억이다가 내려가서 다시 5억이 되는 게 아니고 7억이 기다리면 몇씩 모이는 건데 네. 5억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5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방은 그 지수를 보면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더 좋은 데가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방은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문제인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은 똑같다. 광역시도 그 안에 작은 생태계가 소우주가 있는 거다. 작은 서울이 있는 거다.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핵심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핵심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광역시 5대 광역시나 뭐 이런 데도 만약에 사게 된다면 제일 좋은 데만 사야 된다. 왜냐? 이제는 1주택 우대 정책을 가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도 양극화가 서울보다 이미 더 심하고요. 사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데는 안 좋은 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질 거다. 인구가 적어질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다. 모이는 대로 모이니까. 그래서 예전 2010년 이전 사이클에 했던 지방 투자 컨셉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가더라도 제일 좋은 것만 하고 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분들이 서울을 되게 많이 사는 이유가 돈이 조금만 있어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기도 냉정하게 지방의 집보다 서울의 집이 더 많이 오르니까 어떤 분들은 지방에서는 그냥 전월세로 사시고 서울에다가 자산을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지방 가서 그런데 A급지도 아니고 B급, C급지를 싸다고 산다? 라는 거는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제발 서울에 계시면 서울 근처에 계시면 서울 근처에 제일 먼저 자기 집 하나 마련하시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지방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아무거나 막 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이제 다주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갈아타거나 할 때 권리적거리는 게 문제가 그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제 내가 이제 서울에 이제 내 집 마련하고 나서 좀 더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은 좀 서울 투자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관점도 좀 관심 있게 얘기 들어오시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지금 뭐 무주택인데 이제 지방부터 사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정말 없거나 근데 서울 수도권 도저히 살 수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이라든가 근데 지방도 각양각색인 게 지금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런 지역도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른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뭐 제가 지방을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를 잘 아실 거예요. 제 예전부터 영상 보신 분들 맥락을 다 이해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는 측면도 어떻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지신 분들도 있고 네.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노하신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분들도 채널에 그렇죠.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지금 감정들을 갖고 계실 텐데 끝으로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부동산 상황, 시국 종합적으로 좀 어떤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거꾸로 매달아도 어쨌든 시간은 가는 건 맞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지나가는 게 마련이고 또 해가 차면 기울듯이 또 어둠이 있으면 또 새벽도 오는 건 맞으니까 항상 또 안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세옹지마라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언제 또 뭐 로또 당첨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아니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안 좋은 얘기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인생을 너무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지하고 그냥 재미로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우려가 있으니 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저는 또 희망은 언제라도 있지 않겠냐. 이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죠. 충분히 이해가 됐을까요?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꾸로 매달아 놓기만 하면 되는데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제 발바닥을 때릴까봐 아프거든요. 장가갑니까? 소리는 쳐야죠, 그래도 소리는. 소리는 질러야지, 소리는. 그러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그만하라 하겠죠. 그게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하니까. 그 상식이 다를 수도 있잖아. 뭐 그런다고 집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도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정치를 했겠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자기밖에 없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한테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다고 집이 빠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곧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게 될 거고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나라를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다고 빠지지 않을 거다.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녕. 안녕. 안녕하지 못해요. 안녕.